여러분은 혹시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세상이 조용해지는 여성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도발적인 옷을 입지도 않으며 주목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에 들어서면 뭔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공기가 더 무거워지고 대화가 잦아들며 그들에게 향하던 남성들의 시선도 평소의 평가가 아닌 뭔가 다르고 더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조용한 인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존경입니다. 반대로 평생을 완벽하고 편리하며 이해심 많고 절대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지키고 사랑을 얻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쏟으며 모든 에너지와 시간, 영혼까지 바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습관적인 대우, 얕잡아 보는 태도, 때로는 노골적인 무시뿐입니다. 그들의 친절함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도와주려는 마음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노력할수록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어 타인의 필요 속에 녹아들고 자신의 개성의 윤곽을 잃어버린 채 결국 남는 것은 희미한 그림자, 하나의 역할일 뿐입니다. 이 잔인한 역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여성은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또 다른 여성은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요? 왜 어떤 여성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데 또 다른 여성은 그 빛을 내기 위해 애쓰다 결국 소진되어 버릴까요? 이것은 마법이나 외모, 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뒤에는 칼 구스타프 융이 평생 연구하며 인간 영혼의 신비를 파헤쳤던 깊은 심리적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여성의 진정한 매력은 남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에서가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 그대로 존재하고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 바로 이 온전함 속에 보이지 않는 왕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왕관은 남자가 머리로가 아니라 온몸과 무의식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띨은 여왕의 원형이 모든 여성 안에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오만함이나 변덕, 권력에 대한 갈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존엄함,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녀의 완국, 즉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왕은 자신의 왕위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 근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런 상태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말은 단순한 소리의 집합이 아니게 됩니다. 그 말들은 힘이 됩니다. 그 말들은 현실을 바꿉니다. 그 말들은 남자로 하여금 멈추고 서서 눈앞에 있는 존재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인격체, 여왕임을 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조작이나 요령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신성한 귀향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7가지 문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문구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왕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말들을 머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 바로 여러분 자신 중심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주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남성들은 단순히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지녀왔지만 스스로 인정하기 두려웠던 여왕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편리한 사람이기를 멈추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금이 아니라 자기 존중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왕관을 쓸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봅시다. 별표, 첫 번째 문구, 저는 이걸 받아들이면 내 시간이 필요해요. 다있죠. 즉각적인 반응과 즉시 답변, 끊임없는 소통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잠시 멈추는 것은 저항이자 힘의 행위가 됩니다. 논쟁 중이거나 중요한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그래서 결정해서 와 같은 압박감 있는 질문에 한 여성이 짜증이나 두려움의 기색 없이 차분하게 저는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때 그녀는 혁명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반응하기를 거부하고
행동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의 소음을 외면하고 내면의 고요함에 자신을 몰입시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일 뿐입니다. 하지만 용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내면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충동적인 반응은 바로 무의식의 힘, 즉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콤플렉스와 두려움, 그리고 학습된 패턴의 힘입니다. 항상 남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하는 여성은 즉시 상대가 기대하는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는 여성은 곧바로 동의해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페르소나, 즉 착한 소녀라는 가면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함은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그녀는 현명한 결정이 소음 속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는 내가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해요. 내 결점은 당신의 조급함이나 내 두려움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거예요. 내 결점은 내 왕국의 침묵 속에서 태어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감정적 균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압박 속에서 결점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멈추는 그 순간은 공허함이 아니라 신성한 공간이자 당신이 물러나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 즉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듣는 내면의 회의실입니다. 윰은 자기 자신을 찾는 기회, 즉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인 개별화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자기 성찰, 즉 자신과의 대화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함으로써 여성은 본질적으로 이제 나 자신과 상의하러 갈 거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읽어냅니다. 그는 눈앞에 쉽게 담함하는 혼란스러운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중심과 왕자를 가진 성숙한 인격체를 봅니다. 그는 약간의 조급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호기심이 그리고 곧 존경심이 따라올 것입니다. 서둘러 엿볼 수 없었던 그 깊이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이 나올 때 그 대답이 무게를 지닐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 말은 남자가 압박하고 여자가 순응하는 익숙한 대본을 산산이 깨뜨립니다. 이것은 건강한 거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가치가 탄생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은 자동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예나 아니오가 충동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답들은 신중하게 고려될 것이고 이는 그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결정은 최종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속도를 늦추고 그녀가 침묵하는 동안 그녀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를 반응해야만 하는 객체가 아니라 풍부하고 접근할 수 없는 내면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멈춤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직관, 융이 아니마의 목소리, 즉 여성의 영혼이라고 불렀던 것을 참고하는 공간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남자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내면 세계를 존중해달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춰서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하룻밤에 다 읽을 수 있는 열린 책이 아니라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신비로운 원고임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를 호기심과 매력으로 사로잡으며 당신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결정의 무게가 실리는 여왕으로 보게 만듭니다. 타이틀. 두 번째 문장.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제 결점은 바를 거예요. 타이틀. 이것은 여성이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치유적인 문장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공격도, 평가절하도, 보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은 두 인격, 두 세계 사이에 분명하고 빛나는 경계를 그어줍니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요.
이 부분에서 당신은 남성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를 듣고 있으며 그의 말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관점을 가질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조언자들의 말을 품위 있게 주의 깊게 듣는 성숙하고 현명한 통치자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분, 하지만 제 결정은 다를 거예요. 는 여왕이 자신의 왕좌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말을 들었고 잘 새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과 선택, 그리고 운명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내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윰은 건강한 관계란 두 명의 독립적이고 온전한 개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커플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는 융이 참여적 신비주의라고 부른 융합, 즉 개인의 경계가 흐려지는 신비로운 참여입니다. 이런 융합 속에서는 존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분리된 것만이 존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여성은 바로 이런 융합 속에 존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이 관계를 망치고 남자를 멀어지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까다롭거나 불편하거나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며 진실 없는 조화는 거짓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화라는 환상을 위해 자신의 개성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내 결점은 바를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여성은 이 건강하지 못한 탯줄을 끊어냅니다. 그녀는 심리적인 분리의 행위를 하게 되고 바로 이 순간 남자는 그녀를 더 이상 자신의 연장선이나 자신의 삶의 편리한 액세서리로 보지 않고 고유한 법칙과 가치, 그리고 길을 가진 별개의 우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그 충격 이후에는 존경이 따라옵니다. 그는 그녀가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조작이나 압박으로 설득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의견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융이 아니무스라고 불렀던 여성 내면의 남성적 원리를 통합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감정, 즉 아니마뿐만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아니무스 역시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원리가 조화롭게 발달한 여성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온전하고 강한 인격으로 인식됩니다. 남자는 그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실망할 수 있지만 결코 잊지 못할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칠고 시끄러운 힘이 아니라 조용하고 자신감 있으며 흔들림 없는 진정한 힘을 마주한 느낌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승인보다 자기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여왕의 자질입니다. 그녀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스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녀의 결점은 그녀의 북극성이고 다른 모든 배들이 다른 방향으로 항해하더라도 그녀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것을 보고 동등한 사람과 함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떠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여왕 곁에서 어울리는 왕이 되기 위해 남게 됩니다. 별표 세 번째 문구. 나는 내 행복에 책임이 있습니다. 덜텨. 이 문구는 감정적 성숙의 선언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게임, 모든 조작, 모든 무의식적인 비난과 기대의 끝입니다. 행복이란 누군가, 남자, 가족, 사회가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이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은 거의 영웅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파트너에게도 해방의 행위입니다. 여성이 나는 내 행복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때 그녀는 남자에게 불가능한 임무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무거운 짐, 즉 자신의 기분, 성취감,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압박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망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숨을 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융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투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결핍과 공허함을 파트너에게 투사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영혼의 구멍을 채워주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거나 채우고 싶지 않은 그 구멍을 말이죠. 우리는 그에게 구원자, 왕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의 원형을 투사합니다. 유문 투사는 항상 실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람은 우리가 그들에게 투사한 이상화된 이미지에 결코 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투사는 산산이 깨지고 우리는 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을 눈앞에서 보게 되며 이는 원망과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여성은 투사를 거두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의 행복은 나의 몫이다. 나의 기쁨은 나의 과제다. 나의 충만함은 나의 여정이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상태가 그가 전화를 했는지, 꽃을 주었는지, 칭찬을 했는지에 달려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녀의 행복은 그녀가 취미, 친구, 일, 영적 성장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린 토대입니다. 연애는 이 토대 위에 세워진 아름답고 빛나는 탑일 뿐 그 자체가 토대는 아닙니다. 만약 그 탑이 무너진다 해도 토대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두 가지 감정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안도감입니다. 감당할 수 없던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에서 내려갑니다. 이제 그는 그녀의 기분이라는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걷지 않아도 되고 오늘은 무엇이 그녀를 행복하게 할지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감정은 깊은 존경심과 감탄이 뒤섞인 것입니다. 그는 눈앞의 관계에서 구원을 찾는 용의 말처럼 의존적인 소녀가 아니라 강인하고 자립적인 여성, 자신의 보물로 가득한 왕국을 가진 여왕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군가가 와서 그 보물에 접근하게 해주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다가가고 싶은 신비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녀의 행복은 그의 의무가 아니라 그녀가 원할 때 나눌 수 있는 그녀의 선물이 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내게 행복을 주면 나는 너에게 사랑을 줄게가 아니라 두 자립적인 세계가 자유롭게 맺는 연합이 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복을 너와 나누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역학을 바꿔 놓습니다. 남자는 그녀가 행복한 미래를 약속한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는 오직 그 남자 역시 온전하고 충만한 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만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한 여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과 힘, 그리고 기쁨의 원천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원천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빛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존중입니다. 별표, 네 번째 문장. 나는 내 감정을 믿어요. 타이틀. 이성적이고 가부장적인 세상에서 여성의 감정은 종종 평가절하됩니다. 여성의 감정은 히스테리, 변덕, 호르몬 탓으로 치부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성은 자신을 믿지 말고 자신의 진실과 논리를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기준에서 인정받으라고 배웁니다. 지어내지 마. 내가 상상하는 거야. 너 너무 예민해. 이런 말들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여성이 자신이 가진 가장 정확한 나침반인 직감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각의 현실성마저 의심하게 되고 이런 내적 불협화음은 그녀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칼 융은 직감과 감정을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능 중 하나로 여겼으며 특히 여성, 즉 아니마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무의식이 방대한 정보, 비언어적 신호, 목소리의 톤,
에너지 등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각의 형태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나는 이 길로 가야 해. 이것이 바로 몸의 지혜, 영혼의 지혜로 말이 아니라 감각으로 말합니다. 배에 맺힌 매듭,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 답작스러운 기쁨이나 불안의 감정. 여성이 남자의 눈을 차분히 바라보며 나는 내 감정을 믿어요라고 말할 때 그녀는 파고난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녀는 논리, 로고스의 규칙에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영혼, 에로스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내면의 세계도 존재할 권리가 있어요. 내 감각은 유효한 데이터예요. 내가 단순히 아는 것을 당신에게 증명하거나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내 현실도 당신의 현실만큼 유효해요. 이것은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사실과 논리로 움직이던 남자는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내가 이 감정을 느낀다는 걸 증명해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설득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를 설득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 안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오직 아는 것만이 있습니다. 이 암은 비이성적일 수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너무 착한 많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직관과 설명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예감은 그림자의 일부이며 자신 안에서 인정하기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편리하고 논리적이며 과장되지 않게 보이기 위해 이런 감정들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용이 가르쳤듯이 억압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내면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며 그 결과 잘못된 선택과 유독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여성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래, 나는 비이성적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어. 그래, 내 예감이 불쾌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내 일부이고 나는 이 부분을 신뢰해. 남자는 그녀가 일상적인 삶을 넘어선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는 그녀 안에서 고대의 원초적인 지혜의 전달자를 봅니다. 그는 이것을 여성의 직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아닌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이 거짓을 감지한다면 아름다운 말이나 논리적인 주장으로도 그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내면의 거짓말 탐지기는 켜져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통찰력과 깊이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려면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가면이든 어떤 거짓말이든 그녀에게는 들통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예지자이자 모든 것을 아는 자,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는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투명함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경외심에 얼어붙거나 자신의 의도가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그녀 곁에 있을 자격을 갖추고자 합니다. 별표 5번째 문구. 이것은 내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타이틀.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는 문구가 개인적인 편안함의 경계를 설정한다면 이것은 내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는 흔들릴 수 없는 요새의 벽을 세웁니다. 이것은 신미의 단계에서 염원의 단계로의 전환입니다. 가치관은 우리 성격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 내면의 명예 코드이자 융이 말하는 자기, 셀프의 발현입니다. 가치관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토론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은 우리가 의지하는 기반입니다. 가치관은 우리 영혼의 뼈대입니다. 여성이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애매한 농담, 양심을 타협하라는 요구, 혹은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요청에 대해 이런 말을 할 때 그녀는 모래 위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 선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경계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이 지점에서 교차하지 않습니다.
내 완국은 바른 법칙으로 운영됩니다. 이 경우 그녀의 아니오는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긍정하는 선언입니다. 이 표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무언가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취향이나 욕망, 기분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가치관과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산과 논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관은 영혼의 원로들이 모여 내리면 내면의 조언과 같으며 그 결점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성은 자신이 단순히 쾌락이나 안락한 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위해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뮨은 현명한 노파 또는 여왕 어머니의 원형에 대해 썼는데 이는 영원한 법칙과 도덕성, 영성을 수호하는 여성 심리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함으로써 여성은 이 원형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고지식해 보이거나 지나치게 의로워 보일까 두려워하는 흔들리는 소녀는 없습니다. 그녀 안에는 자신의 진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대신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얼어붙는다. 그는 단순히 한 여성을 마주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의 원칙을 마주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돈으로 살 수도 유혹할 수도 꺾을 수도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다마스커스 강철 같은 내면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부드럽고 다정하며 사랑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의 가치관에 관해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특성은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선다. 그것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님을 본다.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도덕적 청렴함과 자신에게 충실한 데에 있다. 그는 이런 여성이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가 그녀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자신도 배신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한다. 그녀는 바위처럼 믿음직스럽다. 이 말 한마디는 부적합한 남자들을 채처럼 걸러낸다. 가벼운 즐거움과 타협을 추구하는 자는 이 말을 벽에 부딪히듯 튕겨나갈 것이다. 하지만 여인에게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 친구, 동등한 존재를 찾는 남자는 그녀 안에서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법과도 같은 말을 지닌 원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왕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함께 높은 가치를 공유하는 왕국에서 나란히 다스릴 자격이 있는 왕이 되고 싶어질 것이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때문에 존경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견고한 기반이다. 별표 6번째 문구. 저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덜텨. 이 문장은 강력한 에너지 방패와도 같다. 이것은 마음 챙김과 자기 존중의 정수이다. 이 문장은 남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적용된다. 이것은 소문, 음모, 의미 없는 논쟁, 북성 가득한 가족 싸움, 굴욕적인 상황, 혹은 자신이 끌려 들어가는 남의 드라마 등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착한 여성들은 남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욕구,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까 두려운 마음, 잘못된 책임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타인의 파괴적인 게임에 끌려들게 된다. 그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어깨가 되고 남의 갈등에서 심판 역할을 하며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하는 존재가 된다. 닐은 자신이 참여함으로써 공감을 보여준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에너지로 그 드라마에 불을 지피는 것일 뿐이고 결국에는 지치고 더럽혀진 기분만 남는다. 여성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저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녀는 에너지 위생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녀는 타인의 투사와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녀는 이건 내 전쟁이 아니야. 이건 내 드라마가 아니야. 내 에너지는 파괴에 쓰기엔 너무 소중해. 나는 창조를 선택해 라고 말한다. 그녀는 더 이상 참여자가 아니라 의식적인 관찰자가 된다.
융은 집단 무의식과 집단 그림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소문, 음모, 집단적 히스테리, 이것들은 모두 집단 그림자의 발현이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긴장, 공격성, 두려움을 그 안에 쏟아낸다. 이런 것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여성은 본질적으로 이 집단 그림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개성과 의식의 순수함을 지킨다. 그녀는 혼돈의 바다 속에서 평온의 섬이 된다. 그녀의 거부는 오만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녀는 불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남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 그는 사회적 복에 면역이 있는 여성을 본다. 그녀는 군중심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녀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내면의 필터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그 드라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공간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다. 이것은 피해자의 자세가 아니라 관찰자의 자세, 성벽 위에서 신하들의 소란을 바라보지만 싸움에 끼기 위해 시장으로 내려가지 않는 여왕의 자세다. 이 문구는 최고의 마음챙김 수준을 보여준다. 그 여성은 단순히 반응하지 않는다. 그녀는 상황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것의 파괴적인 본질을 이해하며 그 안에 휘말리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자질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특히 가치가 있다. 남자는 이 여성이 자신의 안전한 안식처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자신도 외부 세계의 분주함과 혼란에서 정화되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그의 실수에 대해 잔소리하지 않고 쓸데없는 논쟁에 끌어들이지 않으며 사소한 일로 그를 미치게 하지 않는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진다.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조용한 거절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내 세상에는 평화가 지배해. 들어오고 싶다면 무기는 문 앞에 두고 와. 이런 태도는 한없는 존경과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여성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영적인 의미에서 가정의 수호자를 만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과 평화의 공간을 지킨다. 그리고 그는 그 공간에 이끌려 자신의 영혼을 쉬게 될 것이다. 그는 그녀의 지혜와 혼란을 초월하는 그녀의 능력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녀 안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의 평화의 여왕을 보게 될 것이다. 별표 7번째 문구.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별표 이것이 마지막 문구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여정의 정점이다. 이것은 한 여성이 의심과 두려움, 사회적 압박, 그리고 자기 배신의 아픔을 모두 겪은 끝에 마침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궁극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순간이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고 진실한 자아에게 바치는 신성한 서약이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라는 문구는 파괴적인 관계와 외로움 사이, 복이 되는 직장과 미지의 세계 사이, 사랑하는 이들의 기대와 자신의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순간에 내뱉어질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환상이 무너진 진실의 순간이다. 그리고 이 공허함 속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아이들, 남편, 부모, 의무든 누구든 선택하라고 배웠지만 결코 자신을 선택하라고 배우지 않았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칼 융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과업이 개별화, 즉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여성이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나는 당신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녀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정신건강,
염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인정한다. 그녀는 더 이상 구원자도 희생자도 순교자도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저자가 된다. 이 순간 그녀는 운명의 손에서 펜을 빼앗아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다. 이 문장은 인격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그림자, 즉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가질 권리가 있는 이기적인 부분을 통합한다. 그녀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착한 소녀의 가면, 페르소나를 벗어던진다. 그녀는 자기 자신, 신성한 중심, 내면의 지배자와 연결된다. 이 선택을 목격하는 남자는 눈앞의 한 여성이 아니라 별의 탄생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의 힘을 보게 된다. 그는 창조의 행위, 옛 타협의 지혜에서 태어난 새로운 인격의 탄생을 목격한다. 그녀가 이 말을 하며 떠나는 사람이 바로 그일 수도 있고 그것은 그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 순간의 인간을 초월한 힘을 느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진 것이 아님을 이해할 것이다. 그는 그녀가 새롭게 찾은 영혼에게 진 것이며 이 선택에 대해 평생 그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그녀의 이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여자가 여신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녀는 더 이상 의존적이거나 필요로 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사랑을 주기로 선택한다면 그 사랑은 더 이상 필요해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순수하고 무조건적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선물의 사랑이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반쪽이 아니라 자신을 동반자로 선택한 하나의 온전한 우주임을 이해한다.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인정이다. 이 말은 여성이 자신의 왕관을 장식품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권력의 상징으로 쓰는 순간이다. 그녀는 더 이상 구출되기를 기다리는 공주가 아니다. 그녀는 통치하는 여왕이다. 그녀는 자신을 선택했고 온 세상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다시 선택한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즉위식에 참석하고 있음을 깨닫고 얼어붙는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한 강인하고 자유로운 이 여성의 모습은 진정한 위대함의 기준으로 영원히 그의 마음에 남을 것이다. 이 7문장은 외워서 반복하는 마법 주문이 아니다. 이것들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이정표들이다. 이것들은 여성이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지지를 찾을 때 일어나는 깊은 내적 변화의 표시이다. 이것들은 페르소나에서 자아로 가는 7걸음이다. 여왕의 원형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에서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는가? 로 이럴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선택할 용기로 편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진짜 자신이 되기로 결심하는 길이다. 이것은 두려움과 의존이라는 나비 존엄성과 자유라는 금으로 변환되는 연금술적 과정이다. 칼 융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말들은 자신의 경계, 결정, 행복, 감정, 가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이런 상태로 살기 시작하면 주변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존중을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 존중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남자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어진다. 그는 마치 추운 밤의 여행자가 불에 이끌리듯 당신의 온전함과 강인함의 공간에 스스로 이끌리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의 보이지 않는 왕관은 자만심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차분한 자각이다. 그 왕관은 당신의 시련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깨달음의 눈물로 닦여진 것이다. 당신의 내면의 왕국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당신 영혼의 신성한 공간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라는 신전에서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되지 마라. 당신 자신의 삶에서 여사제가 되어라. 그러면 당신을 만나는 남자는 경외심에 얼어붙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의 반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의 온전한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여왕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바라는 유일한 것은 그녀 곁에 설 자격을 갖추는 것뿐일 것이다. 이제 이 여정을 오늘 시작하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존재감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게 하고 당신의 침묵이 궁극적인 증거가 되게 하라. 당신은 여왕이며 이제 당신의 왕좌에 앉을 때다.